예,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수업 중에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론 공부가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설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제 파트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보시는 그림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경제적 발전을 이룬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을 갖고 올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통일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영상들 좀 많이 보셨어요. 통일 비용, 분담 비용, 통일 편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세 가지의 기본 그 어휘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이제 최진기 선생님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설민석 선생님의 이야기라든지 기타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일 비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비용은 필요 없는 비용이에요. 이 통일 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는 통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매우 천문학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막 얘기들 들어보면 2천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 정도, 512조였습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12조 조금 더 넘는데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추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인 거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비용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거죠. 자, 그건 통일 비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통일 비용은 아까 최진기 선생님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위에 의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비용이에요. 그냥 순전하게 통일 비용 2천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최근에 그 긴급재난 지원금 있죠. 그것처럼 사람들한테 2천조를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무언가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 만들고 나거나 또는 어떤 것들이 통합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들을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든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을 쓸 수밖에 있죠. 어, 그래서 통일 비용이란 통일 이후에 남북이 하나의 통합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일 비용을 통일 비용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이해가 되어지는 비용이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되어 있던 이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급격하게 빠르게 갑자기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흡수통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통일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흡수통일은 한 나라가 망해버려서 그 나라를 그냥 원래 있던 분단되어 있던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일 통일 정도가 어찌 보면 그런 특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독의 체제가 무너져 버렸고 서독은 우리하고 또 남한과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었고 동독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그 동독이 무너졌거든요. 1990년도에 동독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동독에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서독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전 세계 4위의 무역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도 한 번에 무너졌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여기에 도출되는 거죠.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볼 게 이건 이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상에서 잠깐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 그리고 뭐 전력이라든지 전력 시스템이랄지 상하수도 시스템이랄지 이런 기반 산업을 닦는 데 쓰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철도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 남한은 지금 우리나라에 KTX 있잖아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500km가 넘는 곳이거든요. 자, 그런 KTX를 그러면 지금 당장 북한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냅니다. 자, 그러려면 근데 지금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장점 중 하나가 부산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저 끝, 또 더 나아가서 섬나라라고 불리는 영국까지 철도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KTX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그 KTX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라도 북한 지역에다가 철도망을 깔아야 돼요. 철도망은 한 번만 깝니까? 여러 번 깝니까? 한 번 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쓰고 사라져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꾸준히 그 지역에 있어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으로 한번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의 사진 그 밤에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에 보게 되면 남한은 굉장히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평양만 지금 불빛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전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하죠. 그러면 전력 시스템을 거기에다가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상하수도 시스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맨날 땅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스럽긴 하지만 하수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런 걸 인프라라고 합니다. SOC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시간 때 잠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리는 도로, 항만, 공항, 뭐 또는 전력, 수도 등등등 가장 기반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비용. 그게 약 한 2천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용이 2천조가 그냥 쓰고 북한한테 도움이 되는 비용일까요? 라는 점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을, 이 비용을 만들 때 어느 기업이 들어갈까요?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토목공사와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땅을 파고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로 나갑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내 기업에게 이 건설 일을 주게 되면 기업은 커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기업만 클까요? 그게 아닙니다. 2천조라는 비용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뭐 일자리가 없어서 현장이 못 나갔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또한 북한에 싼 노동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력에 있어서 북한이 뭐 점점 우리하고 똑같은 노동 임금 수준을 갖게 되겠지만 일단 북한에 있는 그 비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에 있어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래서 어떤 일자리 보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소득 수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2천조라는 비용은 사실은 굉장한 투자 비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1년에 2천조 쓰는 거 아니에요. 건설을 한꺼번에 어떻게 1년 만에 그 철도랑 이런 걸 다 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20년 동안 2천조라면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202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는 건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오히려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볼까요? 반면에 분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담 비용. 분담 비용이란 뭐냐? 분담 비용이란 어, 분단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즉,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남과 북이 갈려서 남과 북에서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이는데 쓰는 비용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분담 비용입니다. 이 분담 비용에는 분담 비용은 최진기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비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비용은 무조건 들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또한 소모성 비용입니다. 쓰면 없어져요. 자, 대표적인 게 국방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의 모습을 지금 잠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GOP 중심으로 해서 지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잠깐 볼까요? 올해 2020년도 남한의 국방비는 약 50조입니다. 엄청나죠? 이 수치가 50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차지하는 비용적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우리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 510조입니다. 512조. 대충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9.7%라는 비용입니다. 아까 그 최진기 교수의 그 글을 그 영상에서 보면 2017년도 예상 국방비 합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를 합산하면 한 60조 정도 보입니다. 60조 정도. 엄청난 비용. 우리가 요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 원, 뭐 1인 가구에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7조 정도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몇십만 원씩 나눠줘도 이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게 7조인데 60조입니다. 만약에 분단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 정도의 국방비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나 전쟁의 위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는 서로 간의 민족 간의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서로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군인들 많이 보셨죠.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아이들이 철원에 가 있어서 제가 이제 철원에 가 있었는데 철원에서 갑자기 아침 7시 반부터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좀 알고 봤더니 1시간 뒤에 이제 제 아내가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뭐 분명 뭐 훈련이나 하겠지 뭐 이랬는데 그게 일상 담아한 거예요. 전방지대에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총을 쏘면 그렇게 많이 쏜 건 아니에요. 저는 행정병이었습니다. 열심히 전투하는 전투병과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군대는 현역 갔어요. 현역 안 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 사람 편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총을 쏘긴 쐈는데 총 한 알에 얼마 정도 할까요? 총알 하나. 잘은 모르겠지만 총알 1인당 사격 훈련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냐면 적어도 8회에서 10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쏠 때마다 적어도 20발을 쏩니다. 그러면 1인당 200발이에요. 그죠? 20발 곱하기 10회면 200발입니다. 200발 곱하기 인원수를 계산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군 수가 약 6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럼 총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총알 하나에.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국방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비용은 의미 없는 비용이에요. 소모성 비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알 한 번 쓰면요. 다시 주워와서 그 총알을 갖다가 다시 그 안에다 꼭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새로 사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국가가 남과 북이 대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소모적인 비용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인데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국방비 예산이 한 20%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60조, 남북한 통해서 60조 정도의 그 국방비가 12조 정도로 줄게 돼요. 그러면 한 48조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남게 됩니다. 바로 그게 통일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통일 비용이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담 비용은 단순히 국방비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떠서 대한민국 그 인천공항에서 떠서요. 알래스카로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최단 거리는 어디냐면 북한 영공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입니다. 북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직선 거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북한 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물류 비용만 줄여도 엄청나죠. 가장 물류 비용이 싼 게 철도이고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유럽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비행기나 항만,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분담 비용이거든요. 만약 통일이었으면 그 비용은 없는, 그 비용 조금 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다 분담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분담 비용을 분단해서 통일을 넘어서 분담 비용이 사라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돈이 약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 1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통일이 보다 우리에게 이익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그 생각을 정했을 때 이 차익을 얘기할 때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편익이란 통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총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통일 편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 비용 2천억, 2천조를 진짜 쓴다고 해서 2천조를 다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가 다 구축됐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모아만 합니까? 저축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먹고 쓰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즉 시장에서 물건이 돌게 돼요. 사람들이 먹을 걸 사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집도 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내가 2천조를 국가에서 2천조를 투여했다고 하지만 2천조 중에서 한 천조 가까이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2천조가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비용은 통일비용을 쓰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물류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관광이라든지 개마공 관광, 백두산 관광 다 우리가 중심이 잡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천혜의 자연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인 경관 자체가 워낙 훌륭한 곳인데 지금 북한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면요. 지금 우리 스키장 다니잖아요. 스키장 겨울에 힘들게 눈 뿌리면서 스키장 만드는데 개마고니나 백두산 근처 가면 물론 한여름엔 안 됩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스키장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통일 편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통일 비용이 은 한시적이고 말씀드렸듯이 통일 편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북한하고 합쳐지면 DMZ 세계 평화공원 뭐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10km씩 갖고 있는 이 DMZ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생태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만 잘 보존해도 엄청난 이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기구 보이시네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 우리 진짜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적지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그 유적지를 지금 쓸 수 있어요. 금강 백두산 등반 원정대 중국보다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답니다. 네, 그렇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인력공단일지 국경무역 관광할 때 우리가 바로 러시아하고 부딪히는 공간이고요. 여기 러시아하고 마주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중국으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센 나라 미국, 중국입니다. 중국과 무역에서 우리가 배를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도로만 간다 하면 그 비용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편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통일은 우리 사회,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될 텐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좀 더 이해해야 되고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들으면서 그럼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릅니다. 더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세계적인 투자자 진 로저스 같은 경우는 남북이 통일이 되는 순간 이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한은 경제력에서 세계 11위, 12위에서 11위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경제 대국입니다. 북한과 함께 손잡는다면 그 경제력은 굉장히 클 거고 매력적인 투자 가치를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계약이 이제 27일부터라고 얘기 되어 있잖아요. 27일 날 계약을 함과 동시에 어쨌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건데 그 평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전 단계 온라인 수업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본 베이스 깔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이 부분까지 안 듣는 친구들 꽤 많을 텐데 이 부분까지 혹시라도 듣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꼭 좀 들으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야지만 여러분의 평가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일 파트는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왔을 때 설명 한 번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영상으로 다 설명 크게 다 드렸기 때문에 와서 평가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파트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